FM 105.3MHz CPBC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QP S22로 모든 디바이스를 활짝 연결할 시간. 삼성 갤럭시 S22. 삼성 갤럭시 S22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기상의 뉴스 공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입니다. 아주 귀하고 소중한 것, 우리는 그걸 금쪽 같다 라고 표현을 하죠.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 제목처럼 모든 부모의 눈에는 금쪽 같은 자식일 수도 있겠고요. 또 매일같이 일에 쫓기는 직장인들에게는 금쪽 같은 퇴근 시간, 금쪽 같은 휴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오늘 전국을 촉촉하게 적셔준 이 비가 정말 금쪽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힘으로 일주일을 넘도록 잡히지 않았던 그 불길이 어제 오전 내린 금쪽 같은 단비에 감쪽같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인데요. 자, 자연 앞에서 인간이 더 작고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에서는요. 윤석열 당선인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현판식을 갖고 인수위를 공식 출범시킬 거라는 소식과 함께 윤석열 당선자의 행보,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에 비대위 체제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일정과 함께 코로나19 상황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픽인터뷰에서는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제시죠.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고문이신 함세웅 신부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20대 대선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어플리케이션 빵톡에서 실시간으로 글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이기상의 뉴스 공감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오늘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기상의 뉴스 공감, 오늘도 시작합니다. 당신의 하루를 뉴스로 정리하는 시간 5시 브리핑. 자, 오늘도 맹현균 기자 그리고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구성이 이제 발빠르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고 현판식이 이번 주 중에 이제 있을 예정이라고 하죠? 네, 이르면 주 후반 늦어도 주말까지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일단 주말에 발표가 있었죠. 인수위원장의 안철수 대표 그리고 권영세 의원이 부위원장입니다. 네. 통합과 실무를 챙겼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로 첫 출근을 했어요. 그래서 인수위 산하에 국민통합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임명했고요. 네. 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조직을 보면은 7개 분과가 있고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 1, 경제 2, 그리고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이렇게 분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 비상대응특위, 그리고 지역발전특위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준비하는 이 청와대 개혁 TF는 당선인 직속으로 또 꾸려졌습니다. 네. 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그리고 또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또 눈에 띕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성 할당제와 관련해서는 도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분명히 했습니다. 예, 각 분야의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시겠다. 이게 이제 윤 당선인의 발언이고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좀 차별화를 하는 지점이 할당제에 좀 부정적이라는 네네. 측면입니다. 네. 앞서 문 정부는 이 여성 장관 비율 30%를 내세웠었죠. 근데 여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네. 능력 있는 여성이 있다면 60%, 70%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동 정부가 자리 나눠 먹기로 국민 눈에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안철수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오늘 오후에 있었거든요. 일단 모두 발언을 보면 해야 할 과제를 쭉 언급을 했고 공정 회복, 미래 먹거리, 균형 발전, 그리고 지속 가능성, 국민 통합 등을 거론했고요. 인수위 원칙을 말했는데 겸손, 소통, 책임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도 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인수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밖에 머릿속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자, 오창익 국장님. 뭐 일단은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회 책임을 맡게 된 건 무난한 인사 같습니다. 뭐 단일화 때 예상이 됐던 거고요. 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건 김한길, 김병준 씨 이분들은 그 지금 여권 인사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뭐 요직을 차지했던 분들이고 이런 분들이 이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건 좀 의아합니다. 물론 선거 때 네. 자리를 맡긴 했는데 이 두 분 다 70이 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괜히 나이 먹어서 이당 저당 옮겨 다니는 모습 말고 좀 다른 어떤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바람에 호응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52.7%, 52%대가 나왔다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굉장히 낮은 지지율인데요. 이게 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네. 처음에 당선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지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80% 이렇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당선인 시절에. 그런데 굉장히 높지 않았다는 건 기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찬스일 수 있다. 기대가 없기 때문에 좀만 더 열심히 잘하면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제대로 통합을 하고 검찰권을 앞세워가지고 뭐 정치보복 같은 거 안 하고 이러면 국민이 사랑하는 정부로 거듭날 수도 있다. 뭐 시작이 좋지 않다고 해서 또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뭐랄까 분발할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여성 할당제를 실제로 폐기하겠다는 건데요. 네. 물론 말로야 뭐 60, 70% 여성도 뭐 채용할 수 있다, 뭐 기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요 할당제가 아니라 실력으로만 뽑겠다라고 하면 얼핏 들으면 합리적이고 근사한 것 같은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있다. 그러니 특별히 우대할 일이 없다라는 건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예. 만약에 여성 차별이 조금 극복됐다 하더라도 그건 뭐 지금 20대 또는 10대의 일일지는 모르고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일해줘야 되는 분들 50대라고 만약 한다면 이분들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찰청장이 될 사람은 경찰청장 바로 밑에 계급인 치안 정감 중에 한 분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모두 남성밖에 없다. 여성은 뭐 그 요직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요. 이런 상황,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성 할당을 해서 일부러 여성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여성이 책임 있는 자리를 맡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남성과 여성,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다고 해서 똑같이 달리기 하면 그게 공평한 건지 그게 합리적인 건지 그렇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저처럼 어른이 길 가던 초등학생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뭐 사나이 대 사나이다 한번 싸우자 이러면 아동학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체급이 다르고 체중이 다르고 여태까지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뭐랄까 역할도 그렇고 기득 뭐 이런 것이 다 다른 상황에서 똑같으니까 같이 경쟁한다라는 건 불공평한 겁니다. 근데 이 여가부 폐지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차이가 있네요. 지난 정부와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실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퇴행하는 거죠. 네. 앞으로 더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권에서 이제 소수자라는 개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소수 다수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권력의 크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장년보다는 청년이 소수의 지위에 있고 소년, 어린이들이 소수의 지위에 있고 또 어르신들이 소수의 지위에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남성보다는 여성이고 비장애인보다는 장애인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 소수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당을 주는 거, 이를테면 예산을 더 쓰고 기회를 더 주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문명국가 모두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폐지한다면 이건 굉장히 안 좋은 신호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장관도 될 수 있어야 되고 주요 요직도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인사가 난 것들을 보면 하여튼 안철수, 권영세, 뭐 김병준, 김한길 뭐 이런 분들이 전부 남성이고 여성은 딱 하나 대변인으로 있는데 이거는 약간 여성을 소모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성의 이미지만 차용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할당제를 안 한다고 그냥 폐기하지 마시고 할당제를 폐기할지의 여부도 인수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인의 생각이 있겠지만 또 선거 때의 말들이 있지만 인수위라는 건 이제 정말 제대로 된 게임을 뛰는 거니까 인수위 차원에서 할당제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국민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지금 지지율보다는 좀 더 올라가지 여성 할당제에 않을까. 대한 이런 거부감 같은 게 어디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 20대 같아요? 남성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를 많이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 까닭이라고 하는데 여성들 때문에 기회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20대에 상당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20대, 10대 주로 학생들 보면 요즘은 학업 성취도 여성들이 되게 높고 특히 남성들의 과목이라고 여겨졌던 수학, 과학도 여성들이 더 성적이 잘 나오고 그런 상황에서 남성은 1년 반 동안 군대에 가야 되고 무언가를 뺏긴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넓어져가지고 여성 할당제까지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지금 할당으로 하겠다는 게 주요 요직에서의 할당이거든요. 뭐 공무원 구급 채용해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쟁점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하여튼 저는 당장 결정하는 방식보다는 인수위에서 논의하면서 앞뒤를 좀 재가면서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국정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수위 지금 대통령 당선 이후에 인수위 관련 또 정권 인수 과정에서 좋은 소식은 이겁니다. 청와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월 말로 임기가 끝난대요. 네. 이분이 박근혜 정권 때부터 하셔가지고 4년 임기를 2번 했는데 그러면 한국은행 총재를 이제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는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권한인데 당선인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앞으로 경제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거 한국은행 총재가 짜야 되는데 당선인하고 호흡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인데 좀 이렇게 넘기는 거죠. 다음으로 유보하고 양보하고 이런 모습들인데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좋은 정권 인수의 모델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정치보복 같은 건 우리 정치에서 좀 몰아낼 수 있는 풍토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 당선인의 첫 번째 외부 일정이 또 있었습니다. 예, 오늘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고요. 네. 이제까지 이 시장이 민생 경제의 바탕이 되는 곳이니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기억해서 속도감 있게 실천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긴급 구조 플랜 공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말씀해 주셨는데 윤 당선인과 언제쯤 만날 것이냐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좀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통상 이 대선 직후 열흘 이내에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난 점을 좀 고려했을 때 이번 주에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정치 보복 얘기도 나오고 이런 와중에 윤 당선자와 또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통상적인 만남이고 뭐 차 한잔하는 만남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은행 총재 지명권을 뭐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고 다음 정권을 넘기는 태도 이런 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태도가 우리가 이제 5년에 한 번씩 정권 교체를 해야 될 텐데 정권 교체든 뭐 재창출이든 간에 정권 인수 작업이 반복될 텐데요.
좋은 모델로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의 그 2달 동안의 인수위 시기를 좀 알차게 보냈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도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도 그냥 하겠다. 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도 논의 대상으로 올려놓고 좀 논의했으면 하고 네.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고 안철수 위원장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시간도 좀 갖도록 하고 당사자인 여성들과도 대화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가부 폐지나 뭐 여성 할당제 폐지에 대해서는 뭐 나름 강경한 입장을 확실한 입장을 한번 그렇게 입장을 말했지만 또 논의도 할 수 있지 않나. 근데 안철수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공약이 뭐 100개가 있었다면은 인수위 과정에서는 그걸 제대로 또 검토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걸 또 따져봐야 되니까 뭐 충분히 뭐 논의할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 그게 구체적인 방안은 좀 추후에 발표되겠지만 소통 위해서 노력하겠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광화문 시대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약속했다가 2년 동안 검토하다가 도대체 이제 경호 문제 때문에 못하겠다, 안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중요하지만 정말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너무 많이 번거롭든지 수고해야 된다든지 하면 제고할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저는 면밀히 검토하면서 국정 운영을 해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죠.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일정을 또 시작했습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리고 눈길이 가는 점이 이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 이 박지연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비대위 공동위원장에 임명된 점이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최이배 전 의원, 배재정 전 의원, 조응천 의원들도 비대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당내 반발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윤호중 비대위 체제가 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있다 이런 지적이고 일단 지도부가 사퇴를 했으니까 원내대표가 대표직을 승계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비대위 위원장을 맡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윤호중 원내대표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가 다시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근조화환을 보낸 것을 두고도 당내 비판이 또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선 패배 후유증이 좀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뭐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는데 뼈가 아프다는 건 정말 되게 많이 아픈 건데 민주당 분들이 정말 많이 아파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번 대선은 어쩌면 무난히 이 게임도 해보지 못하고 질 뻔한 선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번엔 바꾸자. 왜 바꾸냐 하면 행정부도 맡기고 입법부도 맡겼는데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0.7% 차이밖에 안 나왔다는 건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 개인의 역량으로 돌파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건 별로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뭐 정치개혁 약속도 있었고 의원총회도 열었었죠. 그다음에 뭐 대장동 특검 같은 것도 있었고 이런 거를 정말 좌고우면하지 않고 3월 임시국회에서부터라도 하나씩 챙겨나가고 실천해 나가면 국민들은 금세 민주당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그 얼굴이 이재명이나 윤여중이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관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정의당도 지금 정치개혁 약속했지 않느냐 약속 지켜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약속 지켜야죠. 지키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또 나갈 수 있고 국민이 좋아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투표해준 50%의 국민들 양쪽에서 다 기억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오창희 인권연대 사무국장 그리고 맹영규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화가 나는 뉴스까지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뉴스 초이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 초이스 아나운서 이혜은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특히나 이제 우리 신자들 입장에서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참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님도 오늘 담화를 내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과 우애와 인류애로 연대한다.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전쟁 종식을 위해 기도하자라고 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쪽에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기도가 무슨 의미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서 가톨릭 교회에서 내놓는 반전의 메시지가 되고 또 전쟁에 대한 규탄의 맞습니다. 목소리가 되는 것이겠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현지 시간 13일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신의 이름으로 부탁한다. 학살을 멈추라라는 메시지를 내셨어요. 특히 현재 어린이 병원, 산부인과 병원 등이 무차별 폭격을 당해서 수많은 아이들 그리고 민간인이 죽어나간 마리우폴 지역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통로를 개방하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이번에 특히 이번 전쟁을 단순 군사 작전이다 이렇게 주장한 러시아를 더욱 직접적으로 비판하셨는데요. 네. 이번 침공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고 피와 눈물의 강을 불러일으키는 전쟁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들이 모여서 전쟁의 땅까지 닿을 수 있게 기도의 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4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화상으로 지금 만나기로 했고요. 네. 로마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만나서 전쟁에 대한 논의를 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말 그대로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네. 미국과 중국이 함께 이야기를 해서 좀 푸틴을 어떻게 멈출 수 있는 혹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자리들인데 자, 어떤 결과들이 나올지 함께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요즘 하루 30만 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확진자가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앵커님도 주변에 많이 확진자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마음을 놓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오고 있고 네. 저한테는 예. 다행이죠. 다른 사람과 마주치는 순간순간마다 감염 맞습니다. 걱정을 해야 하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 그리고 저희처럼 그럴 수 없는 맞습니다. 회사들도 많습니다. 예. 또 재택을 하면 상황이 보다 낫겠지만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또 할아버지라도 계시는 집에서는 혹시 모를 감염 위험 때문에 마음 놓고 간병인을 네, 부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요즘 코로나19에 걸렸던 슈퍼 항체 간병인이 인기라고 합니다. 아, 코로나에 한번 걸린 이후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좀 덜할 것이다. 그렇죠. 그걸 이제 슈퍼 항체 간병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예. 이 서울 양천구에서 간병인 소개소를 운영하는 A 씨는요, 코로나에 걸렸다 치료를 마친 사람을 소개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고요. 예. 또 영등포구의 다른 소개소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또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네. 오미크론 변이 확진 뒤 해제된 건강한 분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예. 코로나 병동 간병인을 모집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일당 일반 간병 일자리보다 3배나 높게 책정이 돼서 오호. 4일 만에 간병인 모집이 마감됐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확진 후 완치된 치료자라고 해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게 아니라면서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확진 경험이 있으면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예방하는 부분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감염을 완전히 막는 건 아니고 다른 변이가 나타나면 똑같이 취약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오미크론에 걸려서 항체를 얻는 게 낫겠다라는 의식이 퍼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슈퍼 면역이라는 용어가 의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 정점에 우리가 이제 다가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점이니까 꺾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정말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함께 기도를 해야 될 때인 것 같고요. 끝까지 조심하시고 이 고비도 또 여러분 모두 잘 무사히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뉴스초이스 이혜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요 뉴스 가운데 뽑힌 오늘의 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은 통합의 시간이다. 선거 과정에서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이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이후 처음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오늘 이같이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여소야대의 균형 속에서 통합과 또 협치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이 차기 정부와 또 정치권의 시대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지. 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 창립을 주도하면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 오셨고 또 지금 원로 삼목자로서 세상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연대하고 계신 오늘 함세웅 신부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20대 대선에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국민 통합과 협치는 어떤 방법으로 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말씀 신부님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맨날 신부님 성함만 혹은 화면을 통해서만 뵀다가 드디어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번 20대 대선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촛불 민심을 이어받은 이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는 또 5년 만에 새로운 정부의 국정 운영권을 내어주게 되었는데 이런 민심의 선택과 또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20대 대선을 바라보면서 느끼셨던 여러 가지 소회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생각이 오가는데 그 선거 결과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보면서 처음에 든 생각은 아침 기도와 함께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네. 상당히 아프고 쓰라리고 그러면서 즉시 이제 십자가 예수님의 의미 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던 많은 희생자들 또 우리 순국 선열들 또 죄 없이 가신 많은 분들 또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희생자들이 많은 분들 연기하면서 묶어서 기도하고 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살아있지 않는가 또 힘을 모아서 새로 시작하면 된다. 이런 내용들과 함께 또 성서 말씀 바로 오늘 아침 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이기도 한데 하느님 앞에 속죄의 기도를 올리면서 이게 저희들의 부족함 또 저희 결의 한계 시대의 한계입니다. 고백하면서 저 자신 하느님께 치유해 주십사 기도 올렸고 또 아픔과 상처를 받는 우리 모든 이제 국민들 결의들 또 용기를 가지고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새로 다짐하는 그러한 은총의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올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극복을 했는데 주변에 많은 분들 보시니까 아직도 많은 힘들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상처가 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 않는가 새로 시작하면 된다.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거쳐왔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극복하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했고 마침 또 그때 그 전날 저를 신학교에 보내주신 옛날 신부님 조창희 베네딕토 신부님이 106세로 돌아가셨어요. 그 신부님 또 선거 전날. 그래서 가서 이제 조문하고 또 그 다음 날 선거 끝나고 장례미사를 봉헌하는데 아픈 마음인데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체험 빅터 프랭클 심리학자의 교훈 의미를 찾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또 성숙한 시민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저 자신 저 스스로 치유의 은총을 바라고 또 다른 분에게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곤 합니다. 신부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아마 마음의 어떤 상처가 이렇게 남아있는 분들한테는 좀 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번 선거가 특히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갈등 요소들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20대 대선을 돌아보면은 뭐 2대 남과 2대 녀, 2030 세대와 기성 세대, 그리고 또 젠더 갈등도 있었고, 영호남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다시 한번 좀 크게 표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갈등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런 그 용어 자체 선정, 네. 또 언론이 이렇게 너무 규격화, 규정화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다 보면 실제로 알게 모르게 그러한 그 표현에 저희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특히 저는 이제 사제로서 네.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례의 근본 원리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 네. 갈라티아서 3장 28절 이후에 나오는 성서 말씀인데, 사도 바오로가 2000년 전에 세례를 말씀하실 때 세례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새로 태어나는 것인데,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온갖 유형의 차별을 깨고 부숴야 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차별이 유다인과 이방인의 차별성.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우월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월성을 깨버린 거예요. 이방인과 유다인 같은 하느님의 아들, 딸, 백성이다. 네. 첫 번째 그 부분을 깼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또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시대니까 자유인과 노예. 자유인과 노예의 말하자면 일종의 계급 사상이랄까, 이걸 깨야 된다. 자유인과 노예도 다 동등하다. 동등의 원리를 선포했고, 세 번째 원리가 남자와 여자. 그때는 가부장적 시대인데 사도 바오로가 그 후반기에는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고 해서 조금 비판받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초기에 갈라티아서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성을 깨는 것, 이 삼중의 차별을 깨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평등의 삶을 지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원리다. 세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차별을 깨는 건데, 이런 생동적 있는 이러한 세례의 원리가 교회가 중세를 거치면서 너무 형용화가 되었어요. 뭐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뭐 다른 성사를 받을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너무 규격화가 된 것이죠. 사실은 사회적 메시지, 온갖 차별을 깨야 된다라는 이 살아있는 성서의 그 가르침을 조금 놓쳤다 그럴까,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요새 이야기하는 세대별 또는 젠더라든지 빈부격차,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격파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무, 무엇보다도 우리 사제들과 수도자들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무섭게 꾸짖으셨거든요. 그럼 정말 가슴을 치고 뉘우쳐야 할 대상이 우리 사제들, 수도자들, 신앙인들이다. 먼저 우리가 뉘우쳐야 된다.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보도하는 그 언론인들을 우리가 이끌어야 되겠죠. 자꾸만 언론인들이 그걸 보도함으로써 그걸 재생산하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제 좀 건강하게 보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책무,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20대 대선을 바라보면 사실은 유례 없이 어떤 미신이나 무속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또 뭐 특정 종교의 조직적인 개입 주장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기성 종교와 그리고 또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그런 그림들도 많이 좀 보였었던 것 같은데, 가톨릭 교회가 지금 이번 대선을 지나가면서 기성 종교들로서 성찰해야 될 점들 있다면 어떤 것들을, 이 부분을 정말 깊이 뉘우쳐야 되는데, 사순절 제수요일 제1독서 요엘서의 말씀이 사제들과 그 당시에 유다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언자가 회개하는데 옷을 찢지 말고 심장을 찢어라, 가슴을 찢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회개의 마음은 바로 모세가 자기 형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안 내려오니까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이다라고 숭배를 했어요. 이게 참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하느님이 모세 보고 빨리 내려가 봐라. 근데 엉뚱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금송아지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유다인들 아론이 그렇게 미련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대목은 미래 신앙인들을 위한 일종의 예언이다. 하느님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느님보다는 황금, 돈을 더 쫓아갈 때가 온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거를 깨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많은 신앙인들 또는 교회 자체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뿐 아니라 열왕기에 나오는 엘리야 예언자의 내용. 엘리야 예언자 바알신을 공경하는 그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 시대 때 전부 다 거짓 예언자들이 몇백 명, 400명, 450명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 예언자 한 분만 남은 거예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바치면서 하느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바칩니다. 이제 하느님 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힘을 확인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제물을 바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타게 하고 바알과 거짓 예언자들의 제물은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결국 엘리야 예언자가 확인받고 거짓 예언자를 물리쳤다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번 선거 전후에서 이야기되었던 이러한 미신에 대한 문제 또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개신교라든지 다른 교단에서는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발표했고 또 정의구현 사자단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끄럽게도 한국천주교 주교단에서는 이 부분을 외면했어요. 건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지금은 좀 때가 어렵다라고 안 한 건데 이것은 직무유기일 뿐이 아니라 신앙의 유기. 어떤 의미에서 한국 천주교의 순교자들의 피, 순교자들의 그 정신을 배반한 엄청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 우리 윤지충 바오로 순교자가 그 당시에 하늘처럼 모셨던 그 신주를 떨쳐버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목숨을 걸었어요. 또 모든 순교자들, 우리 김태건 신부님. 근데 그 순교 정신은 어디 갔습니까? 바로 그거를 지금 증거해야 할 이때를 놓쳤다는 것. 이 부분은 저는 제가 사제로서 깊이 저 자신 성찰하고 우리 시대의 모든 주교님들, 사제들 정말 가슴을 치며 뉘우쳐야 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성하여라 라는 첫째 계명에 대한 이 의무를 하지 못했어요. 이 시대의 징표를 놓쳤다는 이 부분 2020년 이 사순절에 요엘 예언자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정말 가슴을 치며 깊이 뉘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함세웅 신부님의 뼈아픈 또 지적이 있었고요. 자, 이번 대선에서 사실 그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뭐 가장 많이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평화와 화합 그리고 또 나눔 뭐 이런 가치보다는 사실은 물질적인 판단의 기준들이 우선시되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 싶어서 사실 우리가 이 결과를 바라보면서도 사실은 좀 황망한 부분도 분명히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좀 성찰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뭐 문재인 정부의 그 무슨 정책 담당가들 청와대 뭐 그 이런 정책을 설립했던 분들의 큰 잘못 그것은 다 전제합니다. 정말 미숙했고 크게 실수했어요. 몇 차례 그 반복되는 내용들인데 그 부분을 전제로 하고 이 정부의 잘못 또 정책 담당관들의 잘못을 제가 뼈아프게 지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신앙의 원리를 지켜야 할 대목은 바로 사순절 제수요일에 나오는 복음 말씀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 먹는 것과 또 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단식하시고 나서 악마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첫 번째가 먹는 유혹이잖아요. 이 돌을 빵을 만들어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네.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그걸 다 공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해야 될 가치는 그 집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가치, 민족적 가치, 공동선의 가치, 희생의 가치, 양보의 가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못하고 네. 그냥 그 물결 속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아프고 또 우리 사제들이나 소자들이 정말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물론 정책하는 사람들 정부가 실수했다. 그러나 그것을 꾸짖고 다시 잘하도록 재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막 튀기기만 하는 거예요. 네네. 과장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언론에 악의적인 그러한 지향도 있었지만 우리 건강한 시민과 그리스도인들이 교정하고 언론을 감시하고 언론을 네. 이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네. 극심한 분열의 대선을 우리가 치른 이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 통합이라는 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함세용 신부님이 생각하시는 국민 통합의 어떤 방향, 방식 어떤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될까요? 네, 바로 그 며칠 전에 그 민주당에서 이제 당론으로 결의했는데 통합정부,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제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도 네, 당선자도 이제 안철수 전 후보자하고 이렇게 네네. 같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한 거는 연정이나 공동정부는 아닙니다. 이제 왜냐하면 합당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공동정부나 연정이라는 것은 당론이 다르고 당이 다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과 손을 잡고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네네. 이른바 독일식의 정책 네네. 이것이 바로 이제 연정 또는 뭐 공동정부의 의미인데 다당제나 네, 이 부분을 우리는 다가가지 못했어요. 네네. 제가 며칠 전에 네. 방송할 때 이런 내용을 공부하면서 이번에도 뭐 윤석열 당선자가 지지받은 건 한 48% 정도 네네. 또 이재명 후보가 받은 건 한 47점 몇 프로 0.73%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러면 지난 정부의 뭐 노무현 정부 시대나 문재인 정부 시대에 조금 부족함이 있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공동정부를 국회에서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고 네. 그걸 계획을 했었는데 주변에 그 보좌하는 분들이 다 반대해서 결국 못했어요. 네네. 또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위원회까지 설치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서 못했어요. 또 안 됐죠. 그럼 그 두 분의 실패를 또는 그분들의 미숙함을 이제 기초로 이 세 번째는 꼭 해야 됐어야 되는데 네. 물론 이번에 이제 또 당선이 안 됐습니다만 네. 그게 임박해서 하니까 국민들이 조금 의아했던 것이죠. 그렇죠. 다수당 170여 이상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정책을 법으로서 집행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성을 좀 의심받았던 예.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제가 조금 아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학자들이 제안하는 것처럼 국민적 지지의 48%를 받았으면 그 48%의 힘을 행사하라. 다른 52% 동의하셨던 다른 분들과 다른 당의 그 사람들을 그 알맞는 영역에 네. 배치하면서 함께 뜻을 모으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네. 제가 학자들한테 들은 얘기는 1987년 요랑쟁 당시에 1년의 그 시위 건수, 항의 건수는 한 10,000건이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한 30년, 40년이 지나간 오늘에는 1년의 건수가 10만 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 곳곳에 있는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분들의 아픈 소리를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보장돼야 되는데 그 통로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네. 그 통로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바로 비록 소수이지만
소수가 지지했던 그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의당 뭐 2.3% 지지를 2.3%의 몫을 역할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통로를 열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보장되지 않고 이른바 승자 독식. 그렇죠. 그냥 40% 지지받고 100%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이야 무리가 생기고 대통령 제왕제라는 엉뚱한 논리가 이런 말도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새 대통령이 겸손하게 나는 검찰 출신이지만 법의 정신에 따라서 48%의 권력을 행사하고 나머지 52%의 영역은 나와 뜻이 달랐던 다른 정치인들에게 그 영역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것이 공동정부 통합정부의 정신이거든요. 정치 통합이겠죠. 예, 안철수 후보에게 뭐 인수위원장 주고 그다음에 무슨 총리직 주고 이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들은 한 당으로 합할 거거든요. 같은 당이니까. 그냥 그런 의미에서 생각이 달랐던 민주당의 건강한 정체를 가짐. 그러니까 한두 분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을 뽑아오는 건데 그 당의 정책을 건강하게 수용할 수 있는 겸허한 자세. 이것이 이제 통합, 일치, 화합으로 나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또는 대화의 아주 기본이 되겠죠.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자, 그런 와중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최초의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이제 검찰 공화국을 우려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뭐 지난 숱한 시간 동안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낸 어떤 민주화가 다시 후퇴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또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후퇴는 우리 성숙한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검찰총장 출신의 검찰의 집단 힘이 있더라도 그건 못합니다. 우리가 박정희 유신 독재, 전두환 독재를 타파한 국민들의 저력이 있는데 감히 뭐 윤석열 당선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절대로. 제가 단언합니다. 단언한 거. 그러나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박정희를 꾸짖었던 그러한 마음, 전두환을 지적했던 그러한 마음, 또 4.19 또 87 유혈항쟁, 80년 광주항쟁 정신으로 나가야 되겠죠. 다만 국민의힘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뿌리는 친일서부터 내려왔거든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렇게 이어지는 그 뿌리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었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역사를 위해서 또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선취하고 미숙한 부분은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시대적 국민적 지혜 이런 것이 참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네 맞습니다. 뭐 지금 뭐 대장동 특검 얘기는 계속해서 선거 전부터 이어져 나왔고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대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창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서로 욕하고 잘못된 거 이야기하고 문제가 있다라고서는 증거를 손에 들고 흔들었고 자 이제 이거 가지고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이냐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그분 성남시장 때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사실 제가 뭐 시 예산이나 국가 예산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 정의라든지 인권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적으로 접근했었는데 제가 국가 예산 잘 모른다고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이 저보고 신부님 같은 분이 공부를 하셔야죠. 그걸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공부하셔서 국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감시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끄럽고 그 뒤부터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본당에 있으면 그저 한 10억 정도 예산, 100억까지는 조금 개념이 오는데 100억이 넘어가면 개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이재명 그 시장 하실 때 그분이 성남시가 그 모라토리움에 들어가서 빚이 몇천억이 있었을 텐데 3년 동안 그 예산을 아끼고 해서 한 5,800억인가 돈을 3년 안에 다 갚아가지고 모라토리움을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들면서 그분이 이 공무원 사회에서 공직자들이 부정만 저지르지 아니하면 국가 재정과 또 공공기금은 항상 여유가 있고 많은 복지기금을 쓸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 부분은 우리의 국민이 감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많은 걸 배우고 그다음 공부를 했는데 우리 지금 국가 예산이 이제는 500조에서 630조 정도로 올라갔어요. 네. 그 크게 630조가 한 10분의 1은 이제 국방비는 지금 한 13%, 교육비가 10%, 또 사회복지비가 한 10% 등등해서 이렇게 돈이 나눠지는데. 선생님 정말로 공부하셨네요. 예. 나눠지는데 이 부분을 감시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사실 국회 예산 짤 때 보면은요, 저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일할 때 봤습니다만 쪽지 예산이라고 그것도 없이 쪽지가 왔다 갔다 하면 그냥 10억, 2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네네네. 우리 명동 예산이 그저 다야 한 1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러는데 야 이거 이러면 되나 정말 우리가 돈을 부르뜨고 감시를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식의 내용들 네네. 이런 식의 측면 속에서 우리 국민이 모두 다 더 깨어나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검찰도 힘이 있다고 그러지만 검찰도 예산 때 가든 국회에 가서 절절 매는 거예요. 국회 예산 짜는 분들한테. 네네. 또 기획재정부 국가 돈을 이렇게 좌우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돈을 또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기획재정부나 검찰 이 두 권력기관이 짜고 하면은 아무도 우리가 말을 못해요. 그게 외환은행이 우리가 외국으로 넘어간 것도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네네. 이거를 언론도 감시를 못하고 또 재정부 안에 그걸 감시할 수 있는 건강한 공무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못해요. 근데 김동연 이번에 나왔던 후보 그분은 건강하신 분 같아요. 너무 건강하니까 그 밑에 있는 국장들이 이 사람들이 보전 안 하는 거예요. 건강한 정치인이 남을 수 없는 이 현실 사회 이걸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지금 당선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한테 호감 가진 게 삼성 비자금 때문에 제가 만나고 또 연락을 갖고 참했었는데 이번에 선거에서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몇 가지 희망을 갖는 부분은 광주에 가서인가 발언할 때 내가 사실은 국민의힘에 갈 생각은 없었는데 이거밖에 없어 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 그분의 말 중에 몇 가지를 가지고 국민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갔지만 다시 삼성을 수사했던 그 검사 시절에 그 기백을 우리가 살려가지고 기대하고 희망을 잡아야겠네요. 이끌어야 돼요. 다만 위험한 사고는 국회 청문회 때 이분이 저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 충성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조직폭력배 논리거든요. 그건 위험해요. 사람이 하느님의 모상인데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거든. 그 부분은 내가 혹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서 그건 당신 위험한 세상이고 그 논리는 검찰의 논리는 조직폭력의 논리다. 그거를 청산해야 된다. 사람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사람을 모셔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호소하면서 그분을 이끌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은사님께도 호소했어요. 서울법대 나온 법대 그 교수님들 그 법학의 기본 정신으로 가지고 그 후배 법학도를 잘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호소했습니다. 이제. 이런 목소리들이 분명히 전달이 될 겁니다, 신부님. 전달돼야죠. 전달이 될 겁니다. 자, 끝으로 이제 끝으로 가기 전에 오늘 지금 대화를 나누면서 신부님께서 이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 3번 정도를 얘기를 벌써 하셨어요. 이 언론의 시대적인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이번 대선을 겪으면서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제가요, 이 평화방송을 사실 평화신문을 제가 1988년에 홍보국에 있을 때 이렇게 만들게 된 배경은 홍보국에 그때 계셨나요? 제가 홍보국장에 있으면서 제가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창립한 그 사제인데 제가 기독교 방송에 가서 늘 대담을 하니까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제인데 이게 기독교 방송에 와서만 이게 인권, 자유 이게 얘기를 하나 우리 가톨릭에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교구청 회합에서 교구장께 사무처장께 말씀드리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이 평화신문, 평화방송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처음에 제가 조금 이제 아무래도 경험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혼선이 있었던 아픈 체험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게 이 평화신문과 평화방송은 뭐냐? 제가 모금할 때 강론했어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다.
성전은 눈에 보니까 성전 기금 막 교도에 많이 내세요. 네. 이거는 말씀을 전달하는 네. 하느님의 말씀이 창조의 원동력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혁하고 바꾸는 힘이 있다. 이 신문과 방송은 바로 교회의 일차적인 소명이다. 이게 선교다. 이러고 제가 강론했더니 교우들이 동감하시는 거예요. 공감하셔서 이 모금을 제가 많이 해서 몇십억 모금을 많은 신부님들이 물론 도와주셨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언론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언론인의 소명은 사실 우리 성직자들과 똑같아요.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거기는 진실한 말씀이 가야 되거든요. 그 진실한 말씀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제. 네. 그런데 거짓말은 죄고 그건 악이에요. 그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말씀은 말씀 자체가 축복이다. 예. 근데 오늘의 한국 언론은 축복을 전해주지 않고 저주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를 질타할 때 김근태 의원 추모미사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례받을 때 우리가 죄를 끊어버립니다. 악마를 끊어버립니다. 사탄을 끊어버립니다. 3번 다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죄 이야기를 제가 생각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속았잖아요. 잘못해 그 부당무리가 안고 있는 거예요. 원죄. 근데 제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가 속은 게 잘못인데 속인 자의 죄를 우리가 안 묻는 거예요. 속인 자의 죄.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데 오늘날 속인 자의 후예는 누구냐? 사탄의 후예가 바로 거짓을 전하는 이 언론들이 속인 자, 그 사탄의 후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사탄을 끊어버립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런 거짓돈을 끊어버리는 게 구원이거든요. 근데 이런 근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신부님. 시간이 벌써 다 해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열정 가득하게 옳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우리 모두에겐 또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보내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했고 제1독서에서 아브라함의 시간이 없습니다. 제사 이야기 묵상했고 또 필리피서의 말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배를 하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배가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 예수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은총의 그리스도인 성숙한 시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부님과 고맙습니다. 인사 나누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Buongiorno!